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종 선고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 강전의 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10차 변론까지 끝났고 이제 25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양측의 이제 최종 진술을 듣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5일 날 이제 끝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결심을 한다는 것은 심리를 하는 과정은 그날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날 뭐 최종 진술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주말 동안 준비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은 일단 결심을 하고 선고가 보통 한 2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11일, 14일 정도 뒤에 선고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지난 그 10차 변론기일에 있어서 마지막에도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 선관위 서버 검증에 대해서 세 차례 신청을 했었는데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촉하여 달라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을 했고 지금 헌재에서는 평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마지막 기일인 11차 변론기일에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검증 신청을 받아준다라고 해도 그날 그대로 결심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검증에 대한 결과가 올 때까지 선고기일을 조금 밀어주는 형태로 그렇다면은 뭐 한 2, 3주 뒤가 아니라 조금 더 뒤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그 선관위 검증 신청과 그 서버 검증 신청에 대한 결과로서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윤 대통령 측의 이른바 부정선거 관련된 증인이나 증거 채택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달라.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선고를 늦추기 위한 아니면 변론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 전략이 사실상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좀 받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행위를 했는데 또는 계엄을 했는데 왜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정선거래요. 그럼 부정선거에 근거가 있냐라고 했더니 좀 수사를 해봐야 된다. 또는 증거를 압수수색 해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한번 평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뭐 거의 기각이 확실하고요. 최후 변론 이후에 뭐 검증을 하거나 서증 조사를 한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정은 대통령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모두 납득하시고 말하자면 지금 두 쪽에 나 있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기관의 그 존재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신청을 초반부터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이것을 받아줬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많은 국민들께서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 측에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문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좀 살펴보면 통상 이제 마지막 변론 있고 나서 2주 정도 후에 최종 선고가 나왔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혹시 모를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더 이상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초 3월 중순 정도 판단했던 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 말까지 밀린다거나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중에 헌법재판관 중에 몇 분이 반대를 해버리면 4월 18일이 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최후 변론을 앞뒀기 때문에 최후 변론을 받은 이후에 뭐 서증조사나 검증을 하는 경우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되고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뭐 중국이 그랬다더라, 민주당이 그랬다더라. 근데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한 주체. 그럼 부정선거를 했다면 그래서 뭘 했다는 건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국정원에서도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었다. 또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지 관리 자체가 좀 부실했지만 부정선거 징후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줄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지금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최종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재판관 아니에요, 이제? 재판관 후보의 예. 임명 여부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혹시나 변론 전에라도 임명이 된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정에. 상당히 길어질 수 있죠. 예. 마은혁 재판관이 오면 일단 서증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또 뭐 마은혁 재판관이 정말 다시 해야 돼요? 날을 새서 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나와서 갑자기 판결문 쓴다고 하면 예.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갱신해야 되고 그래서 서증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연되는데 그러면 그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죠. 예, 예, 갑자기 내일이라도 임명해버리면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뤘는데 지금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합의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임명한다는 건 최상목 대행이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지금 요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보면 중대한 결심, 변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만 결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퇴해버리면 오히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탄핵 인용에 한 표를 던질 거라고 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강전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임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서 이제 권한쟁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예, 국회의장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근데 결론을 내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을 언제 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 결정을 내리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일이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을 지금 말하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일을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임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시기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최종 변론이냐 아니면 저 추가로 또 변론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냐는 이제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헌재 재판관들 8분의 머릿속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8대0 전원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6대2 뭐 또 4대4 뭐 이렇게 저마다 또는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올 거다. 이제 6분이 찬성해야 되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10차 변론 동안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봤을까? 결국 대통령 파면 결정 또는 인용 결정, 기각 결정의 핵심 키는 뭘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연 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 비상사태였느냐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나름의 10차 변론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검경의
특별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29건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5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최종 진술에서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국회 이제 소추단 측도 그럴 텐데 과연 당시 12월 3일 기준 당시가 네. 정말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전쟁이라든지 또는 내전과 같은 정말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 들어봤습니다마는 뭐 야당이 29번이나 장관들 줄탄핵하는 사태라든지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선관위 그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이 되겠냐를 놓고 국회 측은 절대 안 된다 그럴 거고 대통령 측은 된다라고 이제 네. 주장할 거예요. 두 분도 또 그렇게 갈립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전시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에 명문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근데 국가 비상사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개헌법을 봤을 때는 행정과 사법의 마비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말하자면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것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뭐 탄핵, 특검 그리고 뭐 예산안에 대한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덕수 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예. 29번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뭐 헌법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헌법에는 일단 위배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결정을 하는 것,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 상당성이 있어야 것이거든요. 된다. 예, 단순히 헌법의 위반이 아니라 중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이전의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바로 당일에 있었던 군인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보는 건 이게 중대한 위반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계엄을 선포할 상황 근거가 되는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 정도면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니까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아마 윤 대통령 측이 최종 진술에서 강조할 텐데 국회 측은 뭐라고? 뭐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국무위원들 다 가서 반대했잖아요. 대통령이 나 하겠어 하고 그냥 나 계엄할 거야 하고 선포해 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지 않을까요? 국민들도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이 혼자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잖아요.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데 뭐 교통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핸드폰 통화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고 뭐 국지적으로라도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뭐 인정할 수 있는 국민들도 없고 헌법재판관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 총을 든 군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국회에 총을 든 군인을 보냈을까요? 질서 유지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자꾸 질서 유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야구방망이를 보냈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무조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변명하든 예.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예. 얘기가 지금 혼재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야당의 어떤 탄핵이라든지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릴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그러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요건이라든지 또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 위헌적 행위는 없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또 헌재 재판관들은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국무회의를 제대로 개최했는지 그리고 포고령에 국회 정치 활동을 중단시킨 게 합법적인 것인지 위헌적인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들인데 볼 텐데 그 얘기를 뭐 조금씩 더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냐 갖고도 10차 변론 내내 이제 양측이 이제 좀 싸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그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네, 오늘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흔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예, 10차 변론 내내 이제 증인으로 왔던 분들 중에 김용현,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와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분들은 또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헌재 재판관들은 나름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의 미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 비상계엄 이전에 헌법상으로 절차가 있는데 예. 그게 국무회의의 심의거든요. 예. 근데 심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간담회 형식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들도 예. 나왔죠. 그러니까 들어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조차도 약간씩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다렸었다라는 점, 그리고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게 형식상 왜 회의록, 부서 이런 것들이 안 남아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비상계엄을 위한 그 회의라면은 이것은 국방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자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게 비상계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는 부서하는 것을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건 의견 어느 정도 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심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증언으로서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안 나온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다 자신들이 찬성 안 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찬성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급했죠. 마음이. 자신이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자신과 친한 5명의 국무위원만 불렀는데 국무총리 등이 최소한 국무회의 절차라도 거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갑자기 11명이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 5분 만에 회의는 끝났고 개의 절차, 회의 절차, 안건 논의 절차가 예.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측에서는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였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원했지만 국무총리로서 차마 그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과거에 한 답변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국민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 안 됐고 이게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또 정치 활동을 막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0차 변론에서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메모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재판관이 판단할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 혹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말이 뭐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메모를 작성했던 장소라든지 시간 같은 것을 저렇게 말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도 아니고 국정원의 2인자 아니겠어요. 그 본인은 예. 계속 말이 바꾸는 것에 대한 뭐 증거랄까요? 이런 것으로서 2차로 증인으로 나와서는 뭐 병중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어떠한 명단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다만 예. 당장 체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같은 명단으로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 확인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홍장원 차장이 어떠한 민주당, 특히 뭐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것이 내란 프레임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명단을 받았을 때 위치 파악,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위치 파악도 사실상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예. 동향 파악 정도로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한 명단을 마치 지금 당장 체포를 하는 명단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정치권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원본 메모들이 본인이 처음에 쓴 메모 그리고 보좌관이 쓴 메모 이 두 가지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현출되어 있는 메모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기억나는 대로 쓰고 거기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가피를 한 메모 그거 예.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 앞에 두 개의 메모가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리무중인 것이고 이게 저는 정치권으로 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통령 측의 예. 입장도 굉장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재판장에서 나오는 진술들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신빙성은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진술이 약간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헌재는 전혀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홍장원 차장이 계속 국정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도 있었다가 자기 집무실로도 갔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전화대로 메모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메모지를 집무실에서 썼냐 공터에서 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메모지가 버전이 4가지 버전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4가지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버전별로 내용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체포 명단이 달라야 되는데 4가지 버전 모두 다 명단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한 가지 버전일 뿐이고 홍장원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원본이에요. 자꾸 예. 뭐 위조를 주장하는데 본인이 쓴 건 모두 다 원본이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고 또한 방첩사에도 체포 명단이 있고 수방사에도 체포 명단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명단이 일치하기 때문에 홍장원이 만약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전화를 받고 메모한 게 아니란다면 예. 홍장원은 주술 간 거예요. 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메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의 여지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대통령 측에서 워낙 뭐 위조다, 뭐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불러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거죠. 예. 똑같은 메모라고 볼 수 없고 지금 현출되어 있는 것은 보좌관이 본인의 기억에 따라서 쓴 거거든요.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쓴 메모라면 그것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좌관이 기억나는 대로 쓰라라고 홍장원 차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쓴 것이고 홍장원 차장은 그냥 그게 맞다라고 본인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원본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이제 네. 우리 국민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홍장원 1차장이 어떤 정치적인 뒷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공방을 벌일 수는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연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를 내렸느냐 그게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냐를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보는 거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홍장원 메모에 나오는 그 이름들과 네. 또 곽종근 사령관이 뭐 얘기했던 부분,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질서 그렇죠. 유지다,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장군들, 사령관들의 부하들은 일관되게 체포가 있었고 끌어내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
심지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런 뭐 검찰에서 진술한 게 사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는데 잠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옆에 그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뭐 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급자라 하면 지금 장관,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법무부 청원했는데 응 하고 약간 뭐 이렇게 주저하시는. 10개 출동조였고 그 5명씩 하고 마지막 조가 5명이 안 채워져서 4명만 출동. 한 5개 조까지 가다가 동안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라는 3명에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예,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이 탄핵 그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헌재 재판관들 머릿속에는 누구 말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관련자들의 그 진술이 저분들이 다 말맞추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관되게 좀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헌재 재판관들도 저분들의 말을 뭐 증인으로 채택은 안 했지만 다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의 뭐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가져와서 증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증언 같은 것이라든지 진술 같은 내용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분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헌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여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는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왜 그런 임무를 주지 않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간 것은 707 특임부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707 특임부대의 김현태 단장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건물 확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임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헬기에서 내려서 다 같이 모였다가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고 24명이 걸어 들어간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가 생방송으로 모두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물 안에서도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본인의 스스로의 판단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케이블 타이로서 밖에 있는 국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전에 대해서도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 본인이 지하로 내려가서 확인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07 특임부대에게 처음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이런 임무를 내렸다면 누구보다도 잘했을 거예요. 707 부대는 원래는 전쟁이 났을 때 북의 수뇌부를 원점 타격하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몇 명 안 들어가도 저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이 계엄군에게 왜 이 임무를 주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론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깊이 있게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현태 단장이 이제 헬기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 이제 이 특전사 707 부대장들 그러니까 부하들과의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했던 국회의원들 차단해라, 뭐 끌어내라, 뭐 단전 단수해라 이런 게 김현태 단장이 이제 전달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은 그냥 말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다라고 했지 자기가 지시 내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방금 우리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제 707 톡 같은 것이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하게 나온 것은 맞거든요. 대통령의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고 그거를 김현태 단장이 부하 707 특전사 부하들에게 전파했던 게 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김현태 단장이 그렇다면 그런 임무를 정말로 정확하게 부여받았다면 왜 걸어서 들어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말하자면은 민주당 의원을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냥 지나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실상은 굉장히 모순되는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태 단장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들여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예. 것입니다. 예. 이제 25일에 최종 진술만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제 10차 변론이 끝났고 모든 증인들의 신문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간 것 같고 최종 진술 시간에 이제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제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판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최종 진술에 따라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소추위원이니까 원 없이 얘기를 하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말이 많다고 해서 재판관의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길 필요 없다. 예, 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왜 계엄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야당이 탄핵에서 했다, 특검에서 했다, 예산을 축소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계엄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정치적 상황일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주장도 좀 쉽지는 않고요. 또 결국에는 뭐 미래 세대까지도 해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탄핵을 기각시켜달라라고 하겠습니다만 통합의 정치는 대통령 직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편가르게 하고 싸우다가 지금에 와서야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뭐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앞으로 야당에게 어떻게 할지, 국민에게 어떻게 할지, 또 언론단체에다가 또 단전단수를 할지 뭐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대한 위법행위다라고 봐서 저는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받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직접 나와서 최종 진술을 하는 건 또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과정이 있었지만 출석 자체를 한 적이 없었죠.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하고 예. 아마 최종 그 진술도 좀 구체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네.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사실상 단 한 명도 다치거나 뭐 사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뭐 국회에 들어갈 때 창문을 일부 손괴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인명적인 피해가 없었던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보지만 사실상 국민들께서 모두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국민들께서 받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 측에서 뭐 이 탄핵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수의 의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피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우려되는 게 오늘도 뭐 대전뿐만 아니라 광화문 등등에서 이제 굉장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양측이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양측 대리인단, 변호 소추인단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그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최후 진술에는 양쪽 모두 헌재 결론이 나오는 거를 무조건 승복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지지자분들 네. 무조건 이건 승복하시고 더 이상은 반대 집회라든지 아니면 찬성 집회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생각하고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실상 여야 당 대표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늘 거죠? 국회 민주당 당연히 소추단도. 결과에 승복해야죠. 뭐 국민의힘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에도 결과 승복을 요구하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서로
탄핵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그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민주당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꼭 이 헌법재판을 가지고 뭐 자꾸 찬반 집회를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 선전선동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민주당은 당연히 승복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런데요, 탄핵 심판 막바지에 또다시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새로운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에 공수처가 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느냐, 이를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거 영장 쇼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기각이 된 적이 있고 그 후에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더라. 영장 쇼핑 맞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공수처에서 초반에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체포 압수 통신영장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청구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히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했던 것이 맞는데 예. 통신과 압수영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공수처는 말씀하신 그런 논란들이 있을 때 왜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이냐? 지금까지 공수처 4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부지방법원에 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네. 것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부지방법원은 뭐 말하자면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네. 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의 관할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통신영장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갔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그동안은 왜 우리 국민들께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공수처에서 어제 저녁에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중앙지법에다가 그러면 다시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법으로 바꿔서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의 어제 해명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통신영장만 청구했다가 이제 기각된 상황은 있고 그건 이미 여러 번 얘기했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엄 직후에 검찰과 공수처, 경찰 세 수사기관이 이제 동시에 막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대통령 문제는 아예 공수처를 넘긴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논란 없이 이제 서부지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는데 저게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가? 그러니까 제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풀어줘야 된다,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정말 거기까지 가야 될 만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건가요? 전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만약에 중앙지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그래서 서부지법 갔다. 뭐 오동훈 공수처장이 도덕적인 문제죠. 어차피 관할권이 있잖아요. 서부도 그러고 중앙도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자존심의 문제죠.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왜 중앙지법에 청구 계속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꼬리를 내려가지고 서부로 가냐 이럴 수는 있잖아요. 모든 영장이 다 발부됐거든요. 다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네. 중앙지방법원 갔어도 충분한데 굳이 왜 좀 자존감 떨어지게 서부지법으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오동훈 공수처장의 문제인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이나 구속 취소 재판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는 점, 예. 그리고 체포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은 확실한 거고요. 이 네.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좀 자존심 정도는 구겼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니 잠깐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통신영장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대통령에 대해서 청구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 대상자에 있었던 것이고 공수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근데 이제 압수수색 장소라든지 이게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가 압수수색의 그 장소로서 특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서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서는 입증하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장소가 대통령과 관계없다라고 해명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 가지 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하면 자존심이 떨어지는 뭐. 겁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이제 예. 그런 예를 들자면 중앙지방법을 충분히 청구했어도 다 나왔을 건데 굳이 왜 논란의 굳이 빌미를 서부지법으로 줬을까? 해서 예, 예. 논란의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 예. 통해서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서부지법이 중앙지법이 밑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주소 아니고요. 정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두 변호사님 모시고 임박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3월 중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각 정당도 그렇고 각 사회 계층별로 여러 가지 이제 전망과 해석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전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